179페이지에 11장 정돈된 문서를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보통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그런데 194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94페이지 194페이지 쭉 보시면은 문서들이 좀 양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문서를 생산한다 그래요. 없는 문서를 새로 만드는 걸 생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녀들도 생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워요. 이 문서를 누구한테 보낼 거냐 하는 거죠. 이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나 혼자 볼 문서냐? 문서를 생산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달의 목적이 있고 보존의 목적이 있어요. 일기 같은 경우에는 전달의 목적이 없죠. 내가 갖고 있으려고 만드는 거죠. 글을 쓴다든지 하는 거. 그런데 이런 대기오염과 환경개선 이런 뭐 서류를 만드는 거는 나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누군가한테 보고를 하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보고를 받는 곳, 거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규정. 그 규정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반려가 돼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문서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문서의 그 관리 규정이 있어요. 공문서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규정에 의거해서 모든 사문서들,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도 공공기관이든 여기는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냥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서를 만드는, 여기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니까는. 근데 여기 있는 직원들이 시청이나 구청으로 문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서를 구청이나 시청에서 받으면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여기 우리 센터장, 소장님이죠. 센터장 앞으로 센터로 문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이런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다. 그건 공문이에요. 그거는 공문서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막 자필로 써서 구청장님 제가 이 동네 사는 누군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불편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민원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은 사문서예요. 근데 그걸 구청이 접수를 딱 도장을 찍는 순간 공문서가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쓰는 거는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지만 공문서는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정해진 룰이 있어요.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 196쪽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대기 오염과 환경 개선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이란 해서 본문이 나와요. 그 제목과 내용 사이에는 한 줄 이상을 띄어야 돼요. 한 줄 이상. 그 다음에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쪽에 보시면은 본문이 나가다 말고 목차가 나와요. 목록 같은 게 나오죠. 거기도 한 줄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큰 챕터가 바뀌어요. 배출량 산정 방법에 분류해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서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한 줄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배출 계수란하고 단위 활동도에 따른 대한 평균 배출량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배출량 산정 방법의 분류라는 것 안에 포함된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가 빠졌는데 문서를 보내게 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198페이지 같이. 하단에 보면 모바일 운영체제 연구소라든지 오른쪽 페이지 보면 국립전파연구원이라고 하는 발송기관명이 붙죠. 이 문서를 생산하는 곳에 이름이 붙어요. 네. 그걸 우리는 발신기관명 그러죠. 발신명의라고 돼요. 발신명의. 이 문서를 보내는 곳이죠.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는 뭐가 붙냐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시청에 뭐 공문을 보낸다 그러면 제일 위에는 뭐가 붙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 마포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포구청에서는 다 마포구청장 명의로 보내는 거죠. 개인이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위에는 마포구청이라고 붙어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거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공문을 발송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조항, 이 문서를 왜 보내야 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첨부합니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마포구청장 하고 보내는 거죠. 공문서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해가지고 전자파는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목을 붙였죠. 그러면 이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누가 만들었느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밑에 보내는 거죠. 공문서 형태하고는 좀 달라요. 제일 위에는 제목, 제일 하단에는 이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기관 명칭이 보통 들어가죠. 근데 개인은 이렇게 하지는 않죠. 개인은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항상 정해진 게 뭐냐면은 제목 밑에는 본문이 들어가고 본문 밑에 내용 밑에는 또 무슨 목차가 들어가고 또 목차들도 안에 있는 내용들도 그룹별로 나눠서 쓰게 되는데 사이사이마다 구본을 주자 하는 거죠. 구본을 주자.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생산한 날짜가 있어요. 발송하는 날짜. 이 날짜가 빠져 있죠. 그 날짜도 이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부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또 한 번 엔터 쳐서 구분을 해주고 날짜를 쓰고 엔터를 치고 또 한 번 엔터를 쳐서 이름을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파 관리에 관한 보고서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내용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거죠. 줄이 떨어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과 내용 1이 들어가고 내용 2가 들어가고 뭐 내용 3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쭉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러면 규정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다가 두 칸을 띄우고 끝하고 써요. 공문서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서 글자가 끝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산문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마무리를. 그 다음에 한 줄 더 띄워서 2015년 09월 19일 하고 날짜를 쓰고 한 줄 더 띄우고 여기에 전파관리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만 하시면은 문서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책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왼쪽 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왼쪽 페이지. 이 198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애플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요게 좀 불편하니까 전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전 페이지. 녹색 제품 정보의 허브, 녹색 제품 종합 정보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대상 품목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사무용 기기 그 다음에 인증 현황 여기에 뭐 1387개 업체 여기 뭐 대상 품목 여기에 뭐 폐지 뭐 폐유리 등 뭐 이렇게 나가 있어요. 요런 요 기호 콜론이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이 콜론이라는 기호를 보시면은 이 콜론은 뭐냐면 좌우를 구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는 반드시 떨궈야 돼요. 요 기호를 쓸 때는 좌우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외로. 시간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07시 30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24시각제를 쓰거든요. 문서에다 글자를 오전 몇 시, 오후 몇 시 이렇게 안 써요. 이때는 붙여요. 좌우를. 그 외에는 항상 떨궈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뭐 표가 나오고 표 위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억원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좌우를 떨궈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이 책에는 그런 문서가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문서를 많이 만들어 보시면은 문서를 잘 만든 사람하고 못 만든 사람하고 차이가 그런 거예요. 글자를 틀렸다 안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맞춤법이. 그 다음에 여기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짜와 년월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점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뭐 했습니다. 점 다음에 한 칸 띄워야죠. 점 띄우고 바로 붙였으면 안 돼요. 점 다음에 한 칸 띄워야 되겠죠. 쉼표 다음에 한 칸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따옴표를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 뒤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따옴표를 이렇게 열어주면 큰일 나요. 따옴표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따옴표가 이렇게. 요거 따옴표 다음에 글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또 많이 틀리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따옴표를 여기서 열었어요. 여기서 열었는데 따옴표를 여기서 닫았어. 이렇게 열고 닫았어. 닫았는데 앞에 없어. 앞에 없단 말이야. 따옴표가 이렇게 있으면 괜찮죠.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있으면 돼.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으면 된다고. 이게 지금 글꼴에 따라서 따옴표 모양이 다르지만 실제로 따옴표 여는 거는 닫는 거하고 여는 거하고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열 때는 글자가 있어야 되고 닫을 때는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긋나면 또 안 되고. 뭐뭐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점이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뭐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잘못해서 점이 요게 마지막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뭐뭐 했습니다 점 이렇게 했는데 점이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규정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을 틀리게 되면은 공공기관에서 안 받아줘요. 문서를 반려시켜요. 규정이 안 맞는다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문서 관리 규정이라는 거를 공부하시려면은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에 보면은 나와요. 필기시험에 나름대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문서를 보낸다. 여기는 직원들이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봤는데 이게 규정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예. 전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내용을 가리키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자,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 179페이지에 애니어그램 과정 교육 소개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이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애자를 보니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에 여유 공간이 생겨 있어요. 위아래.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글 2014 실행해서요. 한번 해보죠. 뭐. 자, 열기 눌러서 한글 2010 제 11장이죠? 네, 11장 교육과정 소개 소스 제일 위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얘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요. 본문이 나와 있는데 사이에 이렇게 한 줄. 공문서에는 두 줄 띄우라고 돼 있어요. 공문서에서는 두 줄을 띄우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만 해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으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궈졌잖아요.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것도 두 줄 띄우면 안 되고 위에 한 줄씩 떨었잖아요. 얘도 한 줄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한 줄 띄우고. 예. 그래야 형태가 같지. 얘를 두 줄 띄웠다. 그럼 두 줄 다 띄우는 거예요. 다 두 줄을 띄워야 돼. 근데 두 줄 띄우다가 페이지 넘어가 버리면 보기 싫어지니까 한 줄씩만 구분해 놓자 이거지. 예. 자, 지금 애니어그램이란 하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 동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처럼 글자를 크게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 글자만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혼자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 거예요. 자, 요 동네가 우리는 문단이라 그래요. 문단. 엔터 친자리. 그럼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자, 꾸미러 가볼게요. 서식에 가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거예요. 여기는 스타일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스타일이라고 돼 있고 여기 책에 보면 서식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얘를 누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서식이라고 있죠. 서식에 가면 펼침 목록이라고 있어요. 내려가는 화살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는데 얘는 블럭을 잡으면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안 나타나고요. 블럭 안에다 클릭만 해 놓으시면 돼요. 클릭만 해 놓으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떠요. 그러니까 이 문단의 첫 글자가 뭐예요? 애자죠? 예, 걔를 장식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클릭하고 나서 원하시는 대로 골라보세요. 여기에서. 자, 네 가지가 보이는데 처음 거는 장식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거가 요거예요. 요거 밑에 거. 두 줄에 걸쳐서. 근데 여기는 지금 세 줄에 걸쳐서 만든 것 같은데요? 181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18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세 줄에 걸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글꼴은 뭐로 할 거냐? 여기 있어요. 글꼴. 내가 정하면 돼요. 뭐 궁서체를 하던 뭐를 하던 골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을 그려 놓을 거냐 이거지. 테두리 선. 점선을 그려 놓을 건지 실선을 그려 놓을 건지 두 줄짜리를 그려 놓을 건지 막 골라보세요. 그 다음에 선의 색깔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 선의 색깔도. 면의 색깔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면의 색깔도. 막 이상하게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서식에 가서 펼침 목록에 가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이뻐요. 솔직히. 예, 그래서 면색은 없앨 거고요. 선색도 없앨 거고 선을 안 할 거야. 선을. 면색도 없을 거예요. 공서체를 해놓으면요 별로 안 이쁠 것 같은데 이거만 해볼까요? 이렇게 세 줄에 걸쳐 나왔죠. 근데 본문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과의 거리를 한 1mm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붙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지.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너무 과도하면 어때요? 화장을 하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심해지면 분장이 되잖아요. 분장. 그러면 안 이뻐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지금 한 장으로 끝나는 거라면 한 페이지로 끝나면 괜찮은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문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 뭐 20페이지, 30페이지, 100페이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 프린터로 인쇄를 한다든지 화면에 볼 때 저 꼭대기, 여기 꼭대기 위쪽 또는 저 아래쪽, 제일 아래쪽 여기에다가 반복되는 메시지를 넣어보자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메시지. 지금은 여기에 지금 양이 많은 게 안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쪽이라는 곳에 가서 쪽은 뭐예요? 영어는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네, 그래서 인쇄하는 곳에 관한 이 편집을 하는 곳에 대한 내용을 쪽이라고 펼쳐놓고 편집 용지 설정하는 과정도 나와 있고 얘를 가로로 인쇄할 건지 가로로 작업할 건지 세로로 작업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여기다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중간에 여기다 놓고 쪽을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쪽이 나눠져. 페이지가 구분이 됐어요. 예.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다시 되돌리면 이렇게 같은 페이지가 됐는데 중간에 여기에서 페이지를 쭉 나누기를 해버리면 페이지가 위아래가 이제 이산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산가족을 막 찢어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머릿말을 넣어볼 거예요. 머릿말을 넣으실 때는 1페이지에다 집어넣으면은 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머릿말이 나오고 2페이지에다 집어넣고 나서 2페이지 선택해놓고 머릿말을 집어넣으면 1페이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1페이지에다 선택을 해놓고 머릿말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1서부터 끝까지 나오게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20페이지에다가 머릿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20페이지서부터는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머릿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책 보세요. 여기 책 밑에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에는 한글 2010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왼쪽에 쭉 보시면 페이지마다 똑같아요. 한글 2010. 여기 보시면 예, 여기 한글 다 2010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꼬릿말이에요. 바닥에 놓여 있으면 꼬릿말이고요. 위에 있으면 머릿말이라 그래요. 자, 오른쪽에는 제 몇 장 하고 나와 있는 내용이 꼬릿말이에요. 여기는 오른쪽 홀수하고 왼쪽 짝수하고 서로 다르게 들어갔어요. 근데 머릿말은 없죠. 머릿말은 어디냐면 꼭대기에 있는 게 머릿말인데 이 책은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릿말, 꼬릿말은 사용법이 똑같아요. 위에 나오게 하려면 머릿말, 밑에 나오게 하려면 꼬릿말이라는 거니까 머릿말로 한번 해볼게요. 머릿말로요. 머릿말을 선택하고 요렇게 서로 양쪽에 나오게 할래? 아니면 홀수 쪽, 짝수 쪽 따로따로 만들래?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릿말, 꼬릿말을 직접 내가 한번 지정해보자 하는 거죠. 여기 머릿말, 꼬릿말을 눌러가지고 꼬릿말 쓸래? 머릿말 쓸래?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릿말이다. 그러면 홀수 쪽 따로 만들고 짝수 쪽 따로 만들래? 아니면 그냥 홀수 쪽, 짝수, 홀수, 짝수 상관없이 만들래?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상관없이 만들어라 그러면 양쪽에다 넣고 만들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화면이 허해졌어요. 여기 있는 데는 못 들어가요. 이제 여기다가 보고서 가로 열고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정렬시켜 놓고 글자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을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머릿말, 꼬릿말 빠져나오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눌러주시면 슉 하고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얘 1페이지에 보고서라고 써 있는데 좀 내려가다 보니까 2페이지에도 나와요. 몇 페이지 똑같이 나와요. 몇 페이지 똑같이.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쪽을 나누잖아요. 쪽을 나누면 3페이지에도 똑같이 내용 나오고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고 여기다가 또 페이지가 나눠지면은 4페이지 똑같이 나와.
근데 머리말을 새로 만들고 싶어요. 3페이지서부터 3페이지에는 머리말을 바꾸고 싶으면 머리말에 가서 새로 만들어요. 여기는 연습 문제라고 써볼게요. 연습 문제. 얘는 오른쪽에다 놓고요. 자, 머리말을 빠져나와 볼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1, 2페이지에는 보고서라고 써 있고요. 제가 3페이지에다가 머리말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3페이지 그 이후서부터는 또 새로운 머리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5페이지에는 머리말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머리말에 가서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머리말을 나 고치고 싶어.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여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요. 이렇게. 머리말 영역으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얘를 뭐 글자를 크게 하거나 또는 가운데 정렬을 하거나 뭐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머리말, 꼬리말 닫기를 꼭 눌러야 돼요. 그래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 1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제 계속해서 글을 쓰면은 이 연습 문제라는 머릿말이 나오겠죠. 예. 책에 볼까요? 183페이지 상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머릿말이를 꼬릿말이란 말은 뭡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쪽이나 맨 아래쪽에 매 페이지마다 매 쪽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머릿말 꼬릿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워드나 또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안 부르고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불러요. 의미는 같은 거예요. 우리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부르고 한컴에서는 MS는 머리글 바닥글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쪽번호를 매길 거예요. 쪽번호. 여기 번호가 없잖아요. 밑에 보고서를 쓰면 보고서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쪽에 가서 쪽번호를 매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다 놓고요. 여기 쪽번호를 넣을 거예요. 쪽번호. 쪽번호를 딱 집어넣으면은요 5쪽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계속 나오죠? 제가 5페이지에다 놓고 5쪽에다 놓고 쪽번호를 집어넣었더니 1, 2, 3, 4, 5 다 나와요. 머릿말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쪽에다 머릿말을 집어넣으면 1, 2, 3, 4 쪽에는 머릿말이 안 들어가요.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쪽번호는요 아무 때나 집어넣어도 앞에서부터 번호가 매겨져요. 그런데 쪽번호 매기게 들어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꿔졌죠? 쪽번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쪽번호 매기게 들어가서 난 쪽번호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쪽번호 안 할 거야. 그럼 쪽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은 쪽번호가 어떻게 매겨져 있어요? 우리 책은 쪽번호가 가운데 있지 않죠? 바깥쪽에 있잖아요. 바깥쪽. 이거 바깥쪽이고요. 바깥쪽 아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아래에다 집어넣고 넣기를 누르면은요. 홀수 쪽은 오른쪽에. 홀수 쪽은 오른쪽이고 짝수 쪽은 왼쪽에 나오는 거죠. 오른쪽이 홀수 쪽이고 왼쪽이 짝수 쪽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쪽번호가 나오면 얘를 이제 인쇄하면 되죠. 인쇄해서 재본하면 되잖아요. 재본. 근데 이 책은 양면 인쇄죠. 앞뒤로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책자는요. 우리가 프린터로 인쇄하면 기본적으로 양면 인쇄가 안 되죠. 한 면만 인쇄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면 인쇄되는 프린터기도 많아요. 사무용 프린터기 중에서는 대부분 양면 인쇄가 되고요. 자동 인쇄냐 수동 인쇄냐 다 있더라고. 자동 인쇄하면은요
종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페이지 찍고 나서요, 얘가 들어가서 안에서 뒤집어져 갖고 2페이지를 찍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또 나와. 알아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찍어서 나오고, 저희 집 프린터기는 수동 인쇄인데 수동으로 양면을 찍는데, 양면 인쇄 명령을 걸면은 1, 3, 5, 7, 9 찍어요. 다 찍고 나면 화면에 떠요. 뒤집어서 찍으세요 라고 나와. 그럼 찍힌 면을 모아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프린터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때는 이제 2, 4, 6, 8, 10 찍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지가 알아서 찍어줘요. 그러니까는 홀수 쪽 찍고 나서 짝수 쪽 찍고, 또는 짝수 쪽 찍고 나서 뒤집어서 홀수 쪽 찍고. 그럼 다 찍은 거 보면 이제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인쇄된 거를 가지고 재본하면 되죠. 그럼 우리 책처럼 나오는 거지. 예. 그런데 여기 연습 문제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 세 번째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쪽번호를 바꾸고 싶은 거야. 위에는 1, 2 찍었는데 여기서부터는 11, 12, 13 이렇게 찍고 싶어. 그러면 세 번호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호.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13부터 찍으세요 라고 걸어. 여기다. 11서부터 찍으세요 라고 해.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이쪽이잖아요. 여기는 세 번째 페이지 않습니까? 근데 쭉 내려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11쪽이라고 떠요. 세 번호로 시작하는 기능이 들어가서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 이거 다 빼버릴 거야. 쪽번호를 안 매길 거야. 그럼 쪽번호 없으면 하면 되는데, 쪽번호 없어졌죠?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쪽번호는 넣었는데 11서부터 안 하고 다시 3서부터 제대로 나가게 할 거야.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얘를 못 건드려. 찾지를 못하는 거야. 얘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럴 때는 복이란 메뉴 가서 보시면 조판부호라고 있어요. 조판부호는 눈에 안 보여요. 일반적으로. 근데 조판부호를 딱 클릭하면 여기 빨갛게 뭐가 보여요. 아, 네가 여기다가 머리말을 새로 넣었구나. 아, 쪽번호도 새로 넣었네. 딴 데 가볼까요? 쪽번호 들어갔죠? 사각형 들어갔잖아. 아까 요거 글자. 머리말 들어갔죠? 하고 보여요. 이 머리말을 제가 제거하면 제거하면 이게 사라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뭐가 있나 보세요.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페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3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새롭게 쪽번호를 바꿔서 집어넣으라고 해놨거든요. 얘 때문에 얘가 11쪽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지우는 거예요. 조판부호를 빼면 안 보여요. 조판부호를 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조판부호를 본 상태에서 얘를 지워요. 그럼 보세요. 쪽번호가 어떻게 되나.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조판부호를 보시면서 작업하려면 어려워요. 조판부호를 다시 빼줘야 돼.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글을 쓰시는 거죠. 문단부호는 요 엔터 친 자리가 문단부호라 그랬고, 요 표시, 요거의 문단부호고, 조판부호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안 보일 수 있으니까는 조판부호는 필요할 때는 보고 필요 없을 때는 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자, 책에 187페이지 보시면은 요런 게 있네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요, 한번 보세요. 9가지 유형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성격의 문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애니어그램이라는 뜻이 설명되어 있는 건데 제가 애니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저도 애니어그램 교육을 받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일반 지식 갖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자격이 있어요. 애니어그램 강의하려면. 근데 뭐 이게 9라는 숫자래요. 애니어그램의 그 애니어가 9라는 뜻이래. 그래서 9가지 성격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런 거네 저런 거네 라고 확인하는 거야. 뭐 옛날에 무슨 뭐 소양인 태음인 이런 식으로 사람의 체질을 구분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그 사람 성격을 구분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9가지 유형이라고 써 있잖아. 9가지 유형. 9가지 지자에다 놓고 입력에 가면 각주라는 게 있어요. 각주.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각주라고 있어요. 각주. 그러니까 각주는 뭐냐면 주석을 단다 그래. 주석.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주석 성경이 있어요. 주석 성경. 밑에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따로 있더라고. 그 각주를 눌러주면은 돼요. 그러면 9가지라고 되어 있는 글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각주를 눌러서 화면 밑에다가 완벽형, 배품형, 뭐 성취형, 낭만형, 관찰형, 회의형, 그 다음에 공상형, 보스형, 조절형이라는 9가지 형태의 성격을 거기다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빠져나오면 되지. 각주를 빠져나오면 되죠. 빠져나오면 아까 그 자리로 가요. 이렇게. 얘를 고치고 싶을 때는요. 보세요. 여기. 숫자 1이라고 써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면 쏙 들어와요.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고요. 얘를 빠져나갈 때는 그냥 밖에를 클릭해도 돼요. 이 지금 주석을 각주를 설명해 놓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닫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닫기를 누르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고칠 때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서 고쳐도 돼요. 고쳐놓고 나서 글꼴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놓고 나서 빠져나올 때는 아무데나 클릭해도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아까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릿말 꼬릿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올 때는 그냥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꼭 닫기를 눌러야만이 빠져나오는 거고. 주석은 아무 때나 내가 고치고 싶은 곳에 가서 고쳐놓고 빠져나오면 돼요. 자, 또 하나 볼게요. 9가지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밑에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주자에다 클릭하고 각주를 하나 더 달 거예요. 우주의 법칙 그 주자에다 클릭해 놓고 주자고 의자 사이에다 놓고 각주를 달 거예요. 뭐라고 달든 상관없어요. 예, 우주란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 완벽형 9가지 성격에 대한 애니어그램에 대한 9가지 정의가 나와 있는데 얘가 1번이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9가지라는 글자 위에다가 있는 우주라는 글자에다가 우리 주석을 다시 달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걔가 1번이 된 거예요. 9가지가 2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알아서. 위에 들어가면 걔가 번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라는 글자 있잖아요. 우주라는 글자 이 주석을 난 안 할 거야. 이제 필요 없어. 그럼 얘를 지울 거 아닙니까? 지우는 방법은요.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너 지울 거니? 물어봐요. 그럼 지워라. 그러면 지워지겠죠. 그럼 잘 보세요. 9가지가 2번이었고 우주가 1번이었는데 얘를 지우면 9가지가 다시 1번으로 돌아왔어요. 자동 번호가 부여가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제 1페이지였잖아. 1페이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양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얘가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얘가 2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겠죠? 2페이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2페이지로 넘어가면 아까 1페이지에 있던 주석이 2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얘도 2페이지로 가요. 각주라는 말은
각각 해당 페이지에 주석을 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페이지에 있는 각주는 3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 5페이지 있는 애는 5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미주는 뭐냐면요. 미주는 뭐냐면 저 끄트머리에 꼬리 밑자 써가지고 저 끄트머리에다가 아예 한꺼번에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얘는 끝에 다는 끝에 이렇게 끝에 마지막에다가 여기 좀 각주가 아니라 미주. 자 여기에 활용이라는 곳에다가는 미주를 달아요. 미주. 그럼 여기 활용이란 하고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 얘는 각주고 얘는 미주예요. 자 보시면 여기다 마우스를 딱 클릭하잖아요. 밑에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각주라고 써있어요. 각주. 자 다른 데를 글자를 쓰면 입력 중 하고 나오는데 제가 여기 숫자 1 앞에 딱 클릭하는 순간 넌 각주네 라고 떠요. 화면 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애니어그램의 활용이라는 글자에다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넌 미주네 하고 나와요. 미주라고. 미주라고 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은 모르지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 너는 각주이구나, 넌 미주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 각주는 이해가 되는데 활용의 그 미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미주 꼬리 밑자 써서 네. 끝 페이지 마지막에다가 제일 마지막. 예, 제일 마지막 여기다가 따로 설명을 해주는 걸 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고서를 쓸 때 규정이 있잖아요.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남의 자료를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 박사 논문을 내가 인용했어요 라고 할 때 그때는 마지막에다 정리해놔요. 마지막. 예. 그런 거를 쓸 때는 이제 미주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석이라고 돼 있죠. 주석. 각주 미주 있지 않습니까? 각주 미주를 각주와 미주를 바꿀 수도 있어요. 모든 각주를 미주로 바꿔버리면 9가지라고 하는 얘는 각주였고 애니어그램의 활용은 미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각주를 미주로 바꿔버리면은요 얘도 미주, 얘도 미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얘는 1페이지 1번, 얘는 아까도 1번이었죠.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2번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밑페이지, 해당 페이지 밑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갔다? 쫙 끝으로 마지막에 몰아서 설명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각주와 미주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문단번호라는 말이 나와요. 문단번호. 아까 여기 보니까는 글 쓴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거. 이거 한번 블럭 잡아보세요. 블럭을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블럭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다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걸쳐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다 꽃대로 잡겠죠. 이렇게.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자, 요렇게 7줄, 8줄인가요? 얘를 블럭 잡고 서식에 가서 뭐를 꺼보냐면 문단번호 모양을 찾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문단번호 모양이 있어요. 이런 문단번호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걸 선택해도 돼요. 개요를 선택을 해서 개요 번호 모양 이걸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펼침 목록에 가서 문단번호 모양 이거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 이렇게 들어가셔도 돼요. 문단번호 모양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고쳐도 돼요. 이걸 내가 고칠 거예요. 그냥 이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그대로 선택하셔도 되는데
사용자 정의. 예, 이거 처음 거 없음 말고 옆에 거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 무슨 숫자들이 보이고 1수준, 2수준, 3수준 이런 게 보이는데 먼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 다음의 질문에 답변하세요. 가 보기 1. 나 보기 2. 다 보기 3. 라 보기 4. 이런 쉬운 문제 같은 거 많이 냈잖아요. 이런 거.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죠? 2. 다음의 질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또 가, 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문단번호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는 1수준이라고 부르고요. 1수준. 얘들은 2수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문제도 보면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심리 분야가 1, 기업 분야가 2예요. 그 다음에 심리 분야 안에는 교육 장면, 상담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얘가 가, 나가 돼야 되고 기업 분야에 있는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고객 서비스가 가, 나, 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얘를 좀 꾸밀 거예요. 자,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1수준에는 얼마를 줄 거냐면요. 10을 줄 거예요. 10. 한번 해보세요. 같이. 1수준에는 너비 조정을 10을 줄 거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낼 겁니다. 너비 조정을 10포인트로 주고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여기가 이만큼 떨구겠다는 뜻이에요. 이만큼 떨구겠다. 왼쪽 벽에서 좀 떨구겠다 이거지. 그런데 얘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다 두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가 이만큼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번호는 여기 있고 내용은 글자가 이만큼 떨어지면 보기 싫으니까 얘를 보내야지. 얘를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 왼쪽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그 다음에 2수준은 얼마를 갈 거냐면 30포인트를 보낼 거예요. 30포인트를. 얘는 오른쪽으로 또 보낼 거예요. 여기 이게 1수준, 2수준이에요. 얘가 왼쪽에 있으면 보세요. 가는 여기 있고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가는 여기 있고 글자가 이만큼 떨어진다고. 이만큼. 요 내용인 즉슨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이만큼 가야 되는 거죠. 얘가 이만큼 왼쪽에서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가라는 글자를 2수준을 오른쪽으로 보낼 거다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내야 얘가 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줄 있잖아요. 이 두 줄. 두 줄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얘는 심리 분야에 있는 2수준이라는 얘기지. 아까 문제로 본다면 심리 분야 그냥 1번이고 교육 장면, 상담 장면이 가, 나가 돼야 되는 건데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바꿔줘야지.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건데 우리 책에는 여기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얘가 누르면 돼. 내려가는 화살표 한번 딱 누르는 순간 탁 옆으로 가요. 요거 얘도 마찬가지. 요거 누르면 탁 바뀝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엔터를 딱 치고 글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 다라고 쓰고 그럼 얘가 뭐가요? 라가 되고 얘가 마가 되겠죠? 일일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고쳐지나? 제가 여기 상담 장면에다 놓고요. 또는 여기 교육 장면 여기 뒤에다 놓고 엔터를 탁 치면은요.
얘가 나가 되고 밑에 있던 애가 다가, 나와 있던 애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여기다가 고객 서비스 다음에 엔터를 탁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서비스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탁 쳤는데 얘는 마가 아니라 3이 돼야 돼. 3. 1, 2, 3이 돼야 돼. 그때 요거 올라가는 수준. 올라가는 수준을 누르시면은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교육 분야 하고 엔터를 치면 또 4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또 수준을 내려가지고 가나다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글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많이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번호를 달고 있는 목차를 만들 때, 이런 걸 만들 때는 딱 좋습니다. 얘가 조금 어려워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약간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일단 다 덮고요. 문제는 우리 스마트폰 사용해야 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스마트폰을 꺼내시고요. 케이블 준비하세요. 케이블이 없으신 분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연결했더니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연결이 돼 있네요 라고 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닫으시면 되고,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닫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가 들어있고, 우리 황 선생님 하드디스크도 여기 있네요. 500기가짜리. 제 USB 메모리 여기 있고요. 제 스마트폰 여기 있고요. 스마트폰이 휴대용 장치라고 뜰 거예요. USB 메모리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뜨고, 외장 하드라든지 컴퓨터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떠요. 이렇게. 그럼 우린 휴대용 장치에 있는 스마트폰을, 근데 혹시 저처럼 이렇게 이름이 있나요? 네. 저는 이름을 집어넣어놨는데 이름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SHV2210S라고 하는 모델은 삼성 갤럭시 S3 SK텔레콤 모델이란 뜻이에요. 요 S는 SK텔레콤이라는 거고요. K로 돼 있으면 KT 거고, U로 돼 있으면 U+, LG U+ 통신을 쓴다는 뜻입니다. 이 2210이 갤럭시 S3예요. 오래된 모델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저처럼 이름을 집어넣으시려면은 핸드폰에서 조작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에 조작을 하셔야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떠 있는데 폰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폰만. 카드, 폰. 카드는 뭐냐면 스마트폰 안에다가 별도의 메모리 카드를 꽂은 거고요. 용량 큰 거를 썼는데 우리 작은 애가 와서 뺏어갔어요. 용량 큰 거를 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뺏겼습니다. 지 거를 주고 제 거를 뺏어갔습니다. 폰은 스마트폰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 안에 각종 모델들이 이렇게 폴더들이 보이는데, 뭐 카카오톡도 보이고, 뭐 여기 뭐 캠 스캐너라는 말도 보이고, 다운로드도 보이고, 뮤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픽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폴더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DCIM 폴더 있어요. 그렇죠? 이 DCIM 폴더가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DCIM. 이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들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옛날 핸드폰 말고 지금 사용하는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디카. 아까 우리 황 선생님 디카로 찍으신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저희들한테. 그 디카 메모리에도 DCIM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DCIM을 더블 클릭을 하면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어요. 카메라. 안 나와요? 지금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는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계가 돌아가요. 근데 아이폰은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별도의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 아이폰을 클릭해야 돼요. 여기 애플닷컴에 들어가서 아이폰에 들어가서 기계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 운영체제가 새로 바뀌었다. 아이클라우드도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고객 지원 가볼까요? 아이튠즈라고 있어요. 아이튠즈. 예. 이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깔아야 돼요.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기계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아이폰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처음처럼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연결을 하면 아이폰은 떠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떠서 가보면 용량이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 그 다음에는 안 받아줘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안드로이드 구글이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얘는요 원칙이 뭐냐면 100% 다 공개하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웬만하면 다 공짜로 다 공개해요. 근데 애플은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뭐 좀 하려 그러면 다 돈 내라 그래요. 다 돈 내라 그래요. 폰에 먼저는 비바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나오네. 뭐가 사진이? 안 나와요? 예. 자, 일단은 우리 선생님은 아이튠즈라는 프로그램을 까셔야만 될 테고 굳이 뭐 사용법을 아시면 안 까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폰에 가서 DCIM 가서 카메라. 아까 우리 황 선생님은 캐논 카메라 쓰셨어요. 캐논 카메라 같으면 여기에 카메라라는 대신에 카메라 모델 번호가 있어요. 캐논 EOS 5D. 니콘 같으면 니콘 D7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그냥 카메라라는 폴더로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찍힌 사진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저는 요 외부 메모리에다가 사진을 저장하게끔 명령을 걸어놨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에는 사진이 없고요. 메모리 카드 안에 요 안에 사진을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찍히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진이. 그거는 핸드폰에 조작을 해야 돼. 스마트폰에서. 그럼 이제 찍힌 사진이 여기 보이고 동영상도 보이네. 동영상도 보이고 사진도 찍은 게 보이고. 이게 뭐야? 뭐를 찍은 거야? 저희 동네에 또 사진을 찍었네. 이거 엔젤 트럼펫 찍었네요. 천사의 나팔이라고 하는 꽃 있잖아요. 노란 거 이렇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만지시면 안 돼요. 독성이 있어서. 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 사진을 내가 끌고 가면 돼요. 여기 사진이라는 폴더에다가 보세요. 이렇게 슉 끌고 이렇게 놓으면은 그 사진에는 슉 가는 거예요. 그럼 동영상은 어떻게 되죠? 끌고 내 비디오에다 쓱 갖다 놓으면은 얘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되는 거예요. 엔드라이브에 저장된 것도 끌어올 수 있나요? 엔드라이브요? 네. 당연하죠. 엔드라이브는 끌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용량이 꽉 찼을 때 엔드라이브 꽉 찼으면 돈을 더 들여서 엔드라이브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예.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엔드라이브 내용을 지우셔야죠. 내가 지워요? 네, 본인이 지워야 돼요. 왜냐면 개인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워주진 않아요. 지우는 방법이 어렵나요?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그냥 예, 폴더를 선택하고 딜리트하면 폴더채 지워지고. 전체 복사를 하려면 그러고서 지워버리면 되나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위에 메뉴판에 나와요. 엔드라이브가 꽉 찼는데 예.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용량을 증대시키라고 자꾸 뜨는데 엔드라이브는요 인터넷상에 필요할 때 쓰는 공간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올려놓으면 공간이 태부족이죠. 자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진을 찍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엔드라이브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하는데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걸 자동 예. 안 해서 그걸 멈춰주게 해야 돼요. 이걸 또
카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폰에 자꾸 저장이 돼가지고. 그건 스마트폰에서 곧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해야 돼. 예. 원하는 것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이시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것도 이렇게 사진에다 옮겨 놓으면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통째로 잘라내게 해서 제 컴퓨터에다 붙여넣기 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이 다 지워지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여유 공간이 많겠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에 뭐 사진이 수천 장씩 있어요. 3년 전에 찍은 사진도 있고, 예, 못 지우니까 이거 지우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걸 컴퓨터로 옮겨 놓으면 되거든. 근데 찍은 사진을 항상 보시는 거야. 근데 여행 가서 찍으려고 봤더니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가서 한 장도 못 찍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옮겨 두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거 있었어요. 제 동영상 중에 요 사진 강좌 중에 뭐 재미가 가득 찬 DSLR 길라잡이라는 이 책자예요. 책자. 책 한 권이 195페이지 분량이 그대로 하나 들어간 거예요. 카메라 책이에요, 이거. 이거를 내가 스마트폰으로 갖다 놓고 얘를 좀 볼까? 그러면 얘를 내 스마트폰 안으로 얘를 복사해서 스마트폰 안에다가 어디다도 상관없어요. 어디다도 상관없이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그걸로 샥 들어와요. 시간이 좀 걸리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컴퓨터에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장된 이 자료를 보는 거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자료 있었죠? 아까 공부했던 자료가 내 문서 안에 있는 한글 2010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11장에 있는 요 소스, 완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얘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스마트폰 안에다가 여기다 넣을까요? 붙여넣기를 하면 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스마트폰에서도 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USB나 똑같은 거만. 네. 근데 USB 자체로는 볼 수가 없죠. USB 메모리를 이거 좀 내용 좀 볼까? 그럼 이거 쳐다보고 있다고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얘를 컴퓨터에다 연결해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기계니까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되죠. 음악을 들으시고 사진을 보시듯이 만든 문서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훈 선생님의 칼의 노래라는 거 있죠? 불멸의 이순신 원작. 이거를 제가 소설을 갖고 있어요. 그 칼의 노래라는 책 한 권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가끔씩 읽었어요. 책도 사서 보고 봤지만은. 그러면 이런 문서들도 저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큐멘트, 동영상은 여기, 음악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스마트폰에서 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보겠죠. 얘는 아래 한글로 만들었잖아요. 한글 2010으로 만들었으니까, 한글 2014로.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얘는 텍스트 파일이라 그래, 텍스트. txt 파일은 스마트폰에서 보여요, 기본적으로. 디카로 찍은 사진도 보이고요. 근데 PDF는 보일지 안 보일지 우리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것도 깔아야 돼. 그러면 PDF라는 이 파일을 보는 거는 아도비 리더라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한글, 아래 한글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설치할 줄 아셔야 돼요.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걸 이용하려면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세요. 스마트폰을 켜셔가지고 스마트폰 안에서 프로그램 한번 설치해 보는 걸 하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
스마트폰 실행하셔갖고 네이버 한번 열어보실래요? 네이버. 네이버 뭔지 아시죠? 네. 네, 네이버 실행하셔가지고 네이버 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인터넷에다 이렇게 제 홈페이지 주소예요. 네이버 실행하셔갖고 제 홈페이지 앱을 눌러요?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예, 가셔서 검색창에다가 360이라고 쓰세요. 네. 그 요거 뜰 거면 되고 슈퍼맨처럼 생긴 360 세큐리티라고 뜰 거예요. 얘를 설치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빠르게 해줘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폰 안에서. 하나 더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자, 200페이지 컴퓨터는 안 키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200페이지는 뭐냐면 맞춤법이에요. 아까 뭐 공문서 관리 규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맞춤법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건지 구별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어학자가 되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맞춤법은 맞추자 이거지. 특히 영어 단어 틀리면 큰일 나요. 얘 굿이라고 써야 되는데 오자 하나 빼면서 갓이 돼버리면 좋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돼버리잖아. 물건 대신에 엉뚱하게 되는 거고, 갓이라고 써야 되는데 굿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한글 2014에서는 맞춤법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문서를 생산하고 나서 반드시 맞춤법 검사를 한번 돌려주면 좋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인쇄 작업이 나와 있는데, 인쇄는요 방법이 없어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한글 2014에는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PDF는 아까 그 아크로벳, 제가 아까 문서를 스마트폰에 넘겼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어떤 것들은 작동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안 되면 설치를 해야 돼요. 안 되니까 에이 말아야지.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만. 뭐 도전정신, 모험정신 빼더라도 모르는 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변환하는 방법이라든지 보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블로그에다 글 올리는 거는, 얘는 블로그를 또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안 한 거예요. 예. 이제 우여곡절 끝에 3개월 동안 우리가 공부 다 했지 않습니까? 다음 기 수업은요, 시간표를, 날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데, 다음 주가 설날 설이래. 추석 시작하지 않습니까? 연휴. 그래서 26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가, 화요일날은 대체 휴일로. 그래서 4일간 휴일이 되고요. 그 다음 4일까지가 이제, 여기 휴강이 있죠. 휴강. 그리고 10월 5일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개강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는 10월 10일날. 쌍십절 날이네요. 예, 이날 개강을 합니다. 이날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못 뵙겠네요. 한 주 더 쉬는 셈이잖아요, 우리가. 추석이 껴가지고. 예. 그래서 10월 9일날은 또 한글날이라서 쉽니다. 금요일날 수업하는 거는 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10월 10일날 만나서 수업을 할 거니까는요. 필요한 교재나 프로그램들은 다 준비해서 제가 가져올 테니까는 문자 한 번씩 보내드릴게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